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의식을 지나가는 무수한 이유와 의미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더 집요하게, 더 집중해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폐허를 만나겠지만 그 죽음의 장소에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씨앗이 자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정을 향해 가지만 결코 온전한 안정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오직 사랑받는 것, 타자들로부터의 관심과 배려, 사랑이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에 심각한 타격과 불안정을 겪는다면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도발적인 제목에 끌려서 큰 고민 없이 읽기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오, 너무 세다. 그러면서요. 첫 느낌은 글이 조금 어렵다 싶었어요. 정신분석 상담사로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라서 쉬워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몇 장을 계속 지나가다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반쯤 누워서 읽다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자세를 확 고쳐 앉으면서 이 저자가 누구시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이러면서 그제서야 저자 양력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박우란, 정신분석 상담 전문가이신데요. 정신과 병원 심리치료실, 또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을 거쳐서 현재 심리클리닉 피안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정말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이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자립해야 되는 이유, 정신분석가가 알아보는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마음,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프게 파헤칩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파헤쳐요. 저자는 상담할 때 내담자들에게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요. 누구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면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요. 이 책은 그렇게 남성에 비춘 여성의 진짜 내면,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무의식을 마주함으로써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일,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진실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글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이혼을 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닌 건 아시겠죠? 다분히 조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편을 갈라서 논란을 만들 수도 있는 좀 강한 제목이기는 했잖아요. 책의 내용 중에는 어떤 상황을 상담자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도 공감을 사지 못하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고민만 반복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이 책은 그 경직되어 있는 생각에 큰 물결을 만들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 누구의 아내로 여자로 살아가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 책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미약한 단초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며 더욱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저는 정신분석의 창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래도 사랑일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새롭게 갱신하고 찾지 않으면 관계는 좀비처럼 텅 비어버린다. 남편들이 바깥을 흘끔거리면서도 결코 아내와의 결혼 생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그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깥을 흘끔거리면서도 아내를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이기보다 규칙과 질서, 법의 차원에 더 가깝습니다. 여성에 반해 남성은 질서와 법의 지배를 훨씬 강하게 받기 때문이죠. 남성 중에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가정이라는 질서,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금기로 만들고 혼외 관계 등 위반을 즐기며 그 위반에서 오는 쾌락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 사회적, 상징적 법인 가정을 파괴하고 깨는 것을 여성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 상태를 여성의 입장에서 그래도 사랑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본질을 은폐하고 자기만족과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눈멀게 하는 사랑이라는 놈이지요. 여성이 남성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남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새롭게 갱신하고 찾지 않으면 관계는 좀비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기능적 관계가 전부였던 부부. 지연 씨는 남편과 그리 애틋한 애정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큰 무리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세상이 꺼지고 무너지는 듯한 아득함과 동시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갑자기 이 남자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무수한 밤을 새우다 결국 죽고 싶은 심정을 간신히 추스르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지연 씨 남편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며 나름 안정되고 단란한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남편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고 뭐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현재를 잘 유지하며 아이들을 키워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이 파국에 이르는 것,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 남편으로 인해 파국에 이른다는 사실이 지연 씨에게 공포와 억울함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지연 씨가 오히려 남편을 달래며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지연 씨는 자신이 남편을 외롭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림도 훌륭했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정작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저 착실히 가장으로서 책무만 다해주면 되었고 그 외에는 지연 씨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신 지연 씨도 남편과 기능적인 관계에 그 이상 그 이하도 맺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연 씨도 스스로 외로운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무관심했듯 지연 씨는 자신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역할로서의 자신만 있었지 자신이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서로가 좀비처럼 텅 빈 채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지친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요. 지연 씨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의심했고 여러 차례 물었으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 생기면 다시 사랑을 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흔적이 없는지를 샅샅이 찾았으나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물증이라도 있었으면 상황이 납득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남편은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좀 더 자신에게 윤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좀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결의로 보이니까요. 지연 씨는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조금의 눈치도 채지 못하고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부부로 무리 없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지연 씨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이 깨어지며 실제는 두 사람이 전혀 관계 맺고 있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의무와 법의 기준에서 보면 남편은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을 조금은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남편은 더 이상 유령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삶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아내를 속이며 몰래 유희를 즐기며 가정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온전히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택했으니까요. 이혼의 방패, 아이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아빠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를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질 것이며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을 내세워서라도 남편을 주저앉히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죠. 분석가인 제가 지연 씨에게 그런 사람은 털어버리고 새 삶을 당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거나 부부 상담을 제안하며 서로의 구멍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가부장적 법 질서의 목소리로 두 사람을 종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이라는 그림. 그저 균열 없이 온전한 화목함을 완성시키는 세계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이 결코 인간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는 견디기 어려운 나락의 날을 간신히 버티고 죽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다잡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실을 찾아와 그 감정의 끔찍함과 진한함을 풀어나갔습니다. 세상에 혼자만 덩그러니 따로 돌아가는 듯한 이질감과 괴리감을 견디면서요. 상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었죠. 주저앉고 싶어하는 지연 씨를 집요하게 붙들었고 지연 씨는 끔찍한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에게 향하던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타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그간 지연 씨에게 남편은 남편이기보다는 보호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주어야 하는 보호자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사라진다고 하니 부모 잃은 아이처럼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것이었죠. 정말 지연 씨가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지연 씨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지연 씨는 어째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정이라는 그림만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증상. 남편이라는 증상은 지연 씨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씨에게 결혼은 친정 식구들로부터 탈출하는 출구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삶을 전환하고 변화를 꿈꿀 때 원 가정에서 탈출하는 출구로서 결혼을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은 결코 출구가 아닌 새로운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말이죠. 환경을 바꾸어서 변화를 꿈꾸는 일은 손쉬운 선택입니다. 내 삶의 만족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환경에 혹은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환경이나 타인이 흔들리면 내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결혼은 때가 되면 해야 하는,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하는 그림의 완성이 결코 아님에도요. 지연 씨가 자신의 알맹이는 포기한 채 기능적인 역할로서만 살아오던 삶의 한 모퉁이에서 남편은 지연 씨의 안정과 유지라는 그림에 균열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증상은 지금까지 지연 씨가 어떤 상태로 지내왔는지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은 완화시키고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진리를 은폐하고 또 다른 증상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증상은 제거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것이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할 무엇이니까요. 지연 씨의 남편은 지연 씨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는 요즘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감정과 상태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프고 외롭고 슬프다는 생생한 감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쩌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만나면서 겪는 것처럼 여러 감정을 생생히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연 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오직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만나며 조금씩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별 통보가 정말 지연 씨에게는 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조우하는지에 따라 또는 어떤 방식으로 애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테니까요. 지연 씨에게 일어난 남편이라는 증상은 처음으로 지연 씨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게 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랑에 책임을 묻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를 향해 어떤 것도 감수하기로 약속하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헌신은 많은 여성을 전율하게 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그 헌신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포기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관계 안에서 어느 선까지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미 포기하며 살고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끝내자마자 수도원에 들어가 10년 이상을 공동체 생활에 길들여져 지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30이 넘어 환속을 결정하기까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는 탈수 현상까지 일어나서 살과 피가 타들어가는 육체의 고통마저 느껴야 했으니까요. 마치 어떤 상자 안에 몸이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그 상자를 벗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판에 서야 하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캄캄한 사막에서 어떠한 불빛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수도 생활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었던 시간을 접고 다른 길,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다면 수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당장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신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인 당신이 사랑의 확신이라도 주어야 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수사였던 남편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의심 없이 확고합니다. 당신이 환속을 결심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나갈 것입니다. 였지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당신이 환속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만 마음 먹으면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사랑의 확신 같지만 이 말에는 소년의 나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당신이 환속한다면 나도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그곳에 머문다면 나 또한 그러겠다는 것이니까요. 결정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제게로 넘어온 순간입니다. 저는 가로막히는 답답함과 숨막힘 속에서 침묵하는 캄캄한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무게를 져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 몸부림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사랑한다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 손목을 잡아 끌지 못하고 저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며 결정의 책임에서 발을 뺐을까라는 원망이었죠. 그리고 제 마지막 결정은 어떤 확신도 없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발을 내딛는데 단지 몰라 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미 생긴 균열과 갈등을 그대로 품고 수도원에 남아도 수도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감은 채로 몸을 던지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내면의 아이와 마주할 줄 아는 어른.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의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상대에게 바랐던 이상적인 확신의 모습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여 당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제 사랑의 선택에 대한 대가이니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책임이지요. 하지만 미약했던 소녀는 자신을 포기할 만큼 단단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포기라는 것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쪽에서 결정하고 한동안은 그 온전치 못한 책임에 대한 추궁을 남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온전히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주지시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것은 제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 몰락한 순간이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그 몰락 이후부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신분석에 매진하면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참으로 미약한 소년과 소녀들이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뼈아픈 사실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용기를 내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굳이 책임을 떠안으며 어른이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어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한 어린 소녀와 소년들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사로잡혀 나이가 드는 줄도 모른 채 나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미약한 소년과 소녀들을 보지 못한다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노는 모양을 달리하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약하고 미약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눈을 멀게 하는 사랑. 줄 수 없는 것을 대상에게 끝없이 요구하며 좌절하는 일은 쫓고 쫓기는 게임에 판으로 들어가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패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희열을 반복하고 즐기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줄 수 없는 것 따위는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때 상대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알려고 듭니다. 절대적인 대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약한 우리들이 있을 뿐이지요. 한 대상에게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으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그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환상하는 사랑의 확인과 보상은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성들은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를 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자신만의 환상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그 투사한 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에 의해 실제 나와 그는 소외되고 투사한 상에 전부를 걸게 됩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환상은 사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지만 끝까지 이 방식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면 고통과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환상이 찢어지거나 발해서 그의 모습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배신감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배신은 그가 아닌 자신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였으니까요. 사랑의 시작은 비슷한 속성, 모양일지 모르나 제각기 그 속에서 각자만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는 의미를 더하고 색을 갖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산다는 식의 태도는 자신의 삶을 가장 홀대하는 태도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전적으로 맞추는 관계 역시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통제와 복종, 지배와 의존의 관계일 뿐이죠. 오히려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지만 그 속에서 진짜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 포기해야 할 것을 고려하는 태도가 더 진짜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애정의 조건, 애정의 자격.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부부로 살면서 상대가 싫은 수만 가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가 게을러서, 지저분해서, 무뚝뚝해서, 불성실한 아빠여서, 이기적이어서 등 셀 수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기질과 조건은 사랑, 애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 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런 싫어할 만한 많은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허용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무엇도 극복하고 감수할 수 있는 광기를 발휘하지요. 그 광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듯 하지만 내 안의 무엇이 외부의 무엇에 매료되면서 발화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지점은 흔히 말하는 콩깍지, 내 안의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환상에 의존하는 동안은 개인이 의지나 충실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약에 취한 듯이 오직 그 환상이 작동하는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환상이 작동하지 않고 환상이 벗겨진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법과 규칙만이 남습니다. 환상의 빛이 바랄 때 그 나약함이 무질서와 혼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혼돈을 막고 흔들림을 고정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법, 가부장의 법, 세계의 법과 그 법에 의지해 법의 의미를 더 씌워 시간을 견뎌냅니다. 결혼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가 그렇죠. 알맹이가 빠져버린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는 요구만이 남습니다. 일견 그 요구는 합당해 보이지요. 애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렇다면 애정이 식은 부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부부는 헤어져야 마땅한 것일까요? 부부가 꼭 사랑하는 관계에 이어야만 한다거나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끝없는 규칙을 만드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상대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선택이 더 따라야 하겠죠. 단지 이혼은 나쁜 것이라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없어서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고자 하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도 그것 또한 내가 한 선택으로 스스로 수용해야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회한을 아이들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야 내 삶이 덜 핍진해질 테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이 남편인지 특정한 어느 사람인지도 질문해봐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지 또는 이 사람이 남편이기를 원하는지를요. 도무지 끔찍하게 느껴지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의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편을 필요로 할까요? 꿈꾸는 남편, 연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 그 자리에 넣어보지만 언제나 결핍과 결연은 발생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매료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고 다른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찾아 헤맵니다. 현실의 제약은 높으니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에게 더 매달리기도 하지요. 이 반복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바라고 꿈꿀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서만 사랑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남편에 대한 환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상이 빛이 바랜 그 척박한 폐허 속에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온갖 지식에 만들어 놓은 달콤한 환상과 영화 속 아름다운 실루엣을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막 같은 마른 땅에서 선명한 정신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진정한 회복은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능동성은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받아들임이지요. 상대의 특징, 결함,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여러 기질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마취제를 투여하듯 사랑에 빠지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상처를 맞아 드리겠다는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다. 여성들의 심연을 탐사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단단히 고정되어 골을 내거나 슬픔 속에서 비극만을 즐기려는 소녀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겪은 역사 안에서 유의미한 기억을 중심으로 강력한 환상을 구축합니다. 가령 부모가 난투극을 벌이듯 싸우는 현장에서 아이는 두 귀를 막고 조그마한 방에서 상상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그 상상 속에는 슬프고 가엾은 소녀가 있고 언젠가 그 소녀를 구해줄 멋진 어른이나 가장 완전한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녀는 그를 기다리는 상상만으로 이 난투극 같은 현실을 차단하고 자신의 불행이 거뜬히 견딜 만한 시련으로 느껴집니다. 소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과 관계로부터 언제나 고립을 자처합니다. 그 고립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기인한 줄도 모른 채 고립을 고통스러워하고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죠.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며 비극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 즐김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무의식은 언제나 표면 위로 의식을 속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소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녀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지만 표면 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의 언어와 반복되는 패턴에서 선명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과 나의 고통, 신체 증상을 통해서 선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녀가 보내오는 신호를 진정으로 듣고자 한다면 지금껏 나를 밀쳐냈던 어른의 목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를 밀어내고 나무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수용에서부터. 우리는 늘 좀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많은 분이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고 싶어 상담실을 찾습니다.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독하게 내향형인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멋진 외향형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드라마가 변화일까요? 그런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변화, 진정한 기적은 내향형이 외향형이 되는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내적인 성격과 소극적인 면들을 혐오하던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진 면을 정신 승리에 의해서 도취하고 마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유행어처럼 혹은 경전처럼 회자되는 말입니다만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는 일은 드뭅니다. 걷어내고 삭제하고 지워 없애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여 그것이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더 근본적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사유와
끊임없는 스스로와의 대화와 사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해결책과 해결 중심의 여러 테크닉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을 드라마틱한 변화로 이끄는 것은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시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분석은 사실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 제거 의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탐사하는 좀 더 인문학적인 시도입니다. 증상의 발현을 인과에 의해 이해하고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 한 존재가 증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의 개인적 진실과 진리에 대한 접근입니다. 어떠한 규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것을 치료와 치유의 차이, 더 나아가 치유가 아닌 회복으로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설파하지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는 아름다워,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게는 자신에게 좋은 가방이나 멋진 옷을 선물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그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그저 자본이 지배하는 명령에 복종하며 학습된 만족을 취하는 일에 다름 아니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마취시키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일은 참으로 지난하지만 꼭 해볼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삶.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껏 맺어온 관계들이 사실은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껏 알고 믿어왔던 가족 간의 사랑이 실은 사랑을 가장한 부모의 욕망이었음을 깨닫고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가족과 단절하고 연을 끊고 배우자나 연인과 작별하는 것이 과거의 나로부터 걸어나와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상 인연의 끈을 놓는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대물림되거나 계승되는 구조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의 나, 그간 나를 둘러싼 환상과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과정 안에서 내가 답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자꾸 더 나은 선택, 더 옳은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신에게도 매달리고 전문가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 옳은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한 선택을 옳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